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오는 일요일입니다. 시사 스페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 함께합니다. 제 오른쪽부터 소개해드리죠.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이지수 미국 변호사, 그리고 제 왼쪽에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네 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다음 주 이제 6월 30일, 6월 말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 얘기를 먼저 나눠보기 전에요. 관련된 화면 보시고 함께 돌아오시죠. Kim Jong-un is not a rational person, but I would like to also note that President Trump once even mentioned he is willing to talk with Kim Jong-un over a burger, and that he has another point he mentioned that it would be an honor to be able to meet Kim Jong-un. So I believe President Trump went much further than I did. Do you believe that Kim Jong-un likes burgers? 아마도. Pass on word that Otto Warmbier has just passed away. He spent a year and a half in North Korea. A lot of bad things happened, but at least we got him home to be with his parents. It's a brutal regime, and we'll be able to handle it. 네, 6월 30일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50여일 만입니다. 자, 역대 가장 빠른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이. 자, 어떤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고 어떤 우려도 좀 있다고 생각 보시나요? 글쎄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됐고 우리도 이제 한 45일 됐는데 네. 서로가 사실은 기존의 대미 관계, 대한 관계를 주도하던 어떤 기조에서는 좀 벗어난 대통령들이란 말씀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국제적으로 미국의 책임을 우선시하던 그런 대통령들과 달리 어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대통령이란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가장 배타적으로 우선시하던 대외 관계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동북 관계,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좀 이루고자 하는 네. 그러한 대통령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간의 한미 관계에 대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이념에 입각해서 재조정을 네.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의 어떤 템포가 상당히 예측 불가하고 국민들도 혼란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차제에 만나셔가지고 그러한 관계들을 좀 조정하는 그렇게 해서 미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는 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제가 그런 기대를 해보고 우려는 뭐 나중에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서로 과거와는 한미 양국 모두가 이제 정권이 과거와는 다른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뭔가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불식시키는 그런 회담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지수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기대를 하시고 어떤 우려가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요. 예, 글쎄요. 일단 저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 시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곧바로 이제 한미 정상 간의 통화를 하시면서 이제 그 당시에 방미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성사가 되는데 사실은 청와대 내에서도 너무 빠른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 조금 9월 말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들이 아무래도 한미 간에 좀 조율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6월 말로 좀 빠른 시기에 이제 정상회담 날짜를 잡았고 이제 곧바로 미국을 방문하셔가지고 두 정상이 만남을 갖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 자체가 한미 정상회담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어떤 성과를 내기에 좋지 않은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얼마 네. 전에 미국 청년 원비아라고 하는 청년이 미국에 가서 뇌사 상태로 돌아왔고 6일 만에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내 여론 자체가 그렇게 지금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대화를 중심으로 한 북핵 해결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미국 내 여론이 지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인권 문제와 지금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접근을 하는 방법을 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기 이전에 다른 나라의 어떤 정상들과의 만남에서도
사실 예전에 외교가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면들을 여러 번 보였습니다.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트럼프에서 외교를 뭐 자문해주는 그런 사람들에서도 당황시킨 경우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 정부에서의 어떤 그 참모진들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네네. 것들까지 전부 부드럽게 넘어가려면은 상당한 노력을 하고 상당한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혹시나 만남 뒤에 지금 한미 간에 보이지 않는 차이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됐을 경우에 새로운 정부의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 컨트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회담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일정 없이 이제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너무 빠른 시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조율이 필요한 이견이 많이 지금 노출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한미 간에.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 40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4개월 그렇죠. 취임 한 지 됐는데 현재로서는 취임 초기에 그렇고요. 예. 서둘러서 이렇게 만나는 게 분명하게 이견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사드를 미국은 지난 정부하고 얘기가 돼서 빨리 지금 배치해야 되는 조기 배치를 해야겠다. 네. 그게 주한미군 보호도 있고 한국에 대한 보호도 있는데 왜 그거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느냐. 네. 그거 사실 얘기는 안 하죠. 그거 불만이죠. 거기 또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투명성이라는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네. 환경 영향 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서둘러 배치되니까 문제가 있었다. 또 하나는 이제 대화 조건이죠. 북한과의 대화 조건. 예. 트럼프는 세계 각국이 유엔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제재하지 않으면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색깔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추가 도발이나 핵 동결을 하면은 대화를 하겠다. 네. 뭐 이런 결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과거 정부에서 제재만 했는데 제재만 해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조금 비핵화라든가 조금 중단이라든가 진전이 되면은 바로 대화를 하자 뭐 이런 네. 건데 같은 결이지만 내용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에 만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북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핵보다 더 중요한 한미 동맹 1954년에 맺어서 지금 벌써 63년째 됐는데 한미 동맹을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네. 아니면 한미 동맹 이거 쉽지 않아. 그래서 아마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또 틀려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네. 우리 또 외교 통일 이쪽이 또 자주파들이 또 많이 또 나섰잖아요, 이번에. 예, 현 정부에 좀 그렇죠. 달라졌다는 그래서 거죠. 예. 그 결이 어떻게 다르냐. 이번에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도 또 전략자선 축소라든가 뭐 자산 훈련 축소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예. 했는데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는 지금 매일 북한에 대해서 CIA 국장한테 매일 한 번씩 북한에 대해서 묻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또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또 물론 평화적인 시위긴 하지만 또 민노총이나 참여연대 같은 데서 19분간 또 대사관을 돌면서 또 사드 반대 또 시위를 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분위기는 조금 좋지를 않은데 네. 역대 뭐 좋지는 않아도 뭐 잘 타결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네네네. 뭐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러나 정말 이런 좋지 않은 분위기를 뭔가 반전시키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또 한편에서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네. 예. 저는 그 윤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우려는 네. 큰 우려가 아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특성, 네. 트럼프 대통령의 좀 돌발적인 성향, 이게 한미 동맹을 깰 정도일까요? 전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한미 동맹을 아마 두 정상이 재확인하고 공고하게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견 차이가 일부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게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 이거 문재인 정부 입장 아닙니다. 네. 분명히. 그리고 이제 북한과 대화를 병행하겠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대통령이 만나면 이 부분을 좀 깔끔히 조율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대북 제재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한미 간의 이견이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사드에 대해서 10억 불 얘기를 꺼낼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네.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재협상에서 사드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이전 정부가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미군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 합의된 거를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이전이나 이후나.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가 돌발적인 비용 얘기를 꺼낼 것이냐 하나. 두 번째는 한미 경제 협력 관계에서 한미 FTA 재협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면 이제 한미 관계가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미 간의 큰 이슈 두 개. 하나는 사드 이
비용 부담 문제, 하나는 경제적으로 FTA 재협상 문제. 이게 지금 치명적인 거지. 대북 공조에 있어서는요. 원비어 사망이 우리나라의 악재다. 이게 왜 악재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도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고요. 미국인 3명 더 억류돼 있습니다. 네. 이거 양국 대통령이 만나서 어떻게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까? 함께 얘기하기에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의제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게 마치 뭐 남북이 한 팀이 돼 있고 미국이 따로 돼 있는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한미 동맹 공조는 흔들림이 없다. 다만 이제 한미 간의 지역적인 이견이 있는 이슈들이 마찰음이 예상되는 게 있는데 이 문제를 이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꺼낼 것이냐 아니냐 네. 이게 더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아까 최명진 의원은 이제 기대만 얘기하셨고 우려를 좀 이따 얘기하셨고 근데 다른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 네. 한미 정상이 그 한미 간의 관계를 좀 조율을 하기에는 네.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이 너무 달라요. 네. 첫째, 이 소위 말하면 그 남북 관계에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가 처음에 취임 때 4개월 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분명히 놓고 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어서 트럼프의 입장을 확실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발생하게 만든 두 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그것은 네. 하나는 원비어 학생 사건. 미국이 자국민의 보호는 사실은 미국의 국무성의 대외 업무 중에 1번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죠. 그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국 학생이 북한에 가서 고문을 받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들이 그것을 숨기다가 나중에 정말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슬쩍 돌려보낸 겁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지 않는다? 그럼 미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네. 또한 중국에게 북한 핵과 관련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했는데 그동안 한2 달 동안 중국이 사실은 미국 트럼프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런 네네.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가 우리가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듯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가? 네. 네. 햄버거를 먹고 김정은가 만날 수 김정은가 있다고 만난다고 했겠죠. 한 예. 얘기는 그건 네. 2달 전이고 그리고 미국 외국 관례상 햄버거 먹으면서 회담하는 거는 아주 낮은 수준의 회담이거든요. 그냥 가볍게 얘기한 그렇죠. 거 이런 말이죠. 거를 예. 갖고선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저는 좀 사실 우려를 금치 않을 수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사실 제가 볼 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도면 사드 빼고 싶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게 1+5 얘기나 2+4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런 얘기 사드 자체가 문제는, 예. 그러면 전 정권하고 미국하고 대충 이렇게 사바사바해서 사바사바란 말은 조금 방송용으로 안 맞췄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서로 협상해서 이렇게 그렇죠. 협의해서 이렇게. 미래하기 사실 위해서. 정부에 어긋나는 네. 그런 식으로 협상을 했단 말인가?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원칙에 어긋나게 사드를 들여왔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예. 얘기를 왜 굳이 하시는지 자꾸 예.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제가 볼 때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달갑지 않는 네, 네. 얘기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가 지금 있었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아까 윤영걸 대표께서는 네. 매일매일 보고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네. 그 정도라면 사실 일반적인 추상적인 입장에서의 원칙을 공유하는 것조차도 네.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금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회담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기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우리도 호칭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하죠. 트럼프라고 하는 혹시 볼지도 모르니까 이거 또.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대도 하고 우려도 합니다만 우려를 불식시키는 이제 그런 회담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워낙 이 스타일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뭐 예측 불허라고 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트위터 메시지 올린 것도 뭔가 이렇게 다른 뭐 나름대로 노림수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기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한 정도로 이렇게 예측 불허라고 하는데 우리가 봐서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네네. 그냥 직선으로 가시는 스타일이고 네네네. 젠틀맨 스타일인데 네네. 이렇게 두 분이 만나면 누가 좀 유리할까요?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스타일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분이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요. 한 분은 뭐 대선 과정 중에서도 돌발적이면서 예측 불가능한 행태를 계속 보였었고,
우리나라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면서 말씀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네, 말씀을 하시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책들도 나오고 사실은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알아두어야 될 10가지 것들 뭐 이런 네. 식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너무 뭐 이렇게 뭐랄까 설명을 길게 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마라. 네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쭉 종합해서 보면은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지도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자존심을 물론 뭐 국가 이익이 서로 대치되고 다를 때는 그 자존심을 살려줘야 할 뭐 특별한 이유는 없겠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지금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론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트럼프 또 한편 또 어떻게 보면은 담백한 측면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해관계가 맞았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합의에 빨리 이르는 네. 이런 식 그게 이제 미일 간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가 기질이 있다는 사업가 거죠, 기질이 있기 그런 것들. 때문에 예. 상당히 뭐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들과 달리 외교적인 어떤 가식이라든지 외교적인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핵심에 대한 사안을 동의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미 정상 간에 자꾸 북한을 놓고선 두 정상 간의 어떤 시각이 다르다.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견해가 다른 겁니다. 네. 한국은 아무래도 중국이라고 하는 인접한 국가의 실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또 경제적으로 미국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교역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많은 지금 교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라보는 것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라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은 북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저는 없다라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좋은 어떤 좀 대화가 오고 가면서 서로 예. 간의 이해를 좀 돈독히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성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서로 뭐 이해관계가 맞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근데 뭐 저는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악수하는 것도 참 어떻게 네.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가볍게 흔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처럼 그냥 꽉 잡고 이렇게 아마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스타일 차이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청와대 그렇죠? 의전에서는 요 대목 많이 연구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화면에는 관심 있게 비치는 데다가 네. 지금 악수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 외교를 아주 좀 저 봐요. 특이하게 화면 지금 펼치고 나오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는 대로 다 다른데 아베 일본 총리는 예. 꽉 쥐임을 당했는데 손을 딱 놓으면서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예. 이게 아팠다는 아주 이 제스처를 좀 엄살 부리듯 취합니다. 저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친밀함을 표시한 거죠. 친밀함을 꽉 잡고 표시한 끌어들여서. 건데, 아이고, 당신 힘 세다. 이렇게 예우해주는 네, 거예요. 예. 아이고, 나 손 아프다. 내 손 힘이 더 약하네. 뭐 이런 건데,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네. 의견을 지금 많이 내고 있어요. 독일 메르켈 총리는 여성 또 총리지 않습니까? 네. 악수를 청했는데 쌀쌀맞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좀뭐 모른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네. 39살이죠. 힘은 내가 더 세. 어찌 보면 트럼프가 빼려고 했는데 빼려는 트럼프의 손을 안 놔주고 네네. 더 강하게 잡아서 이 젊음을 과시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다 보시면 동맹들입니다. 뭐 세게 잡았던 아팠던 거절했던 또 심지어는 이제 영국하고 미국이 워낙 친밀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이 메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악수하는 과정에서 손등을 토닥거렸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여성 총리에 대해서 결례라는 그렇죠. 의견이 외신에는 많이 나왔는데 이런 어쨌든 트럼프는 좀 돌발을 즐긴다. 네.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전 문재인 대통령이 편안하게 손을 잡혀줄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인데 네. 청와대도 아마 이렇게 뭐 손님, 악력을 가지고 네. 미국 대통령과 경쟁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글쎄 보면 그렇긴 한데 보통 저렇게 이제 외교적으로 저렇게 아주 좋다 싫다를 확실하게 표시하지는 그렇죠, 호불호. 않잖아요. 근데 저거는 좋다 싫다를 확실하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예.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 마크랑과는 서로 악수. 마카롱은 이제 먹는 거고 저기. 이제 마크롱. 예. 예. 제가 대결. 오늘 첫 출연해서 좀 혀가 굵고. 예. 마크롱과 악수를 강하게 했고, 그다음에 메르켈과는 악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수 하자 그러는데 서로 얼굴도 안 봤어요.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잘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속성을 잘 드러낸 거죠.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분은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을 상당히 좋아하고, 네. 생각이 틀린 사람은 참
대놓고 싫어하는구나. 아니, 노골적으로 저렇게. 네, 마크롱은 상당히 유연해요. 네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크롱은 사고가 상당히 유연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떤 서로의 이런 것들을 잘 따지고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분이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들었죠. 그러나 메르켈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르켈은 상당히 이념적이에요. 미국의 어떤 그 유럽과 대서양에서의 어떤 역할 네.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한 얘기 이런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중요시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트럼프의 성향에 비하면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제가 볼 땐 마크롱보다는 메르켈에 좀 가까워요. 아, 그래요? 왜요? 예. 일정하게 실용주의자라기보다는 네. 어떤 이념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네. 그리고 또 한 자리에서 본인이 생각이 어떻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화끈하게 오케이 이러는 성격이 아니고 상당히 자신의 생각을 치밀하게 따지면서 어떤 인내력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 생각이 좀 긴 분입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협상가로서는 조금 트럼프가 보기엔 답답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런 이제 성향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냉정한 그 어떤 국제 정치의 현실이 뭐냐? 리더가 둘이 만났을 때 더 어떤 사람의 성향이 더 우월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누가 더 사실은 자원을 갖고 누가 더 많이 힘을 갖느냐 네. 이거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쭉 보면은 미국과 영국, 미국과 프랑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영국의 그 총리가 미국 대통령의 푸들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영국 총리가 미국의 비율을 맞춰요. 그리고 네네. 미국 대통령의 비율을 맞춥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막 비아냥거리잖아요. 트럼프의 비율을 맞췄다. 그렇지만 아베야말로 아베 총리야말로 명확한 국제 정치 현실에 반영한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 질서는 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럼요. 거니까요. 이거를 저는 우리 언론에서도 예컨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성격대로 하지 마시고 네. 현재 냉정한 국제 현실을 반영해서 트럼프의 어떤 성격에 좀 맞춰주도록 이렇게 네. 언론에서도 해야지. 예. 트럼프가 말이야 터프하고 말이야 사람이 즉흥적이다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런 그 트럼프의 약점을 어떻게 비난하면서 이용해라. 이런 식의 태도는 저는 우리 언론에서 좀 맞지 않다. 예, 이렇게 봅니다. 유연하게 뭐 실용적으로 돼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겠죠? 우리 이제 윤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나 이런 어떤 저는 스타일 차이도 중요할 텐데. 트럼프가 나는 저렇게 어떤 사람은 악수를 세게 하고 네. 손가락이 진짜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세게 누르고 어떤 사람은 악수도 외면하고 하는 게 초기에 기선제압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논리적이고 침착하고 기승전결을 강조하는 분이라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치고 나오는 기업인 스타일한테 당황할 수도 있어요. 변칙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기가 먼저 기선을 뺏기면 안 된다. 네. 먼저 기선을 좀 확 좀 잡아야 된다. 그 트럼프는 그냥 기업인 스타일은 긴 얘기 싫어해요. 저도 핵심으로 그냥 기업에 있어봤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결론 다 얘기하고 내려서까지 회장 따라와서 보고하면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 중요한 거 딱 얘기하고 이거 하면은 핵심만 그냥. 이거 하면은 당신한테 무슨 도움이 돼? 이런 얘기를 딱 해줘야 되는데 그거가 트럼프가 원하는 거다. 그래서 예. 과거 YS를 1993년에 클린턴하고 만날 때 네. 클린턴이 굉장히 민주화 선배라고 대접을 잘해줬어요. 네, 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싸우면서 끝났거든요. 네. 근데 그 북핵 관련 용어를 놓고 싸운 거예요. 그 YS는 나이도 어린 놈이 말이지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근데 내가 나를 대접 안 해준다 기선하는데 그거 갖고 많이 싸운 거예요. 네. 또 DJ도 조지 부시하고 할 때 조지 부시한테 햇빛 정책을 설명하는데 조지 설명한다고 부시는 그 공부하는 거 별로 싫어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스맨이라고 했어요. 디스맨 대통령 보고. 이게 이 양반이라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긴 얘기 싫어한다. 그래서 실속 있는 거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는 게 좋은데 저는 하나 조금 아쉬운 게 경제에 대해서 조금 지금 너무 북핵 이런 쪽만 가니까 네. 지금 방미 기업인이 52명이에요. 근데 너무 좀 적지 않느냐. 네. 대기업 10명, 중견기업 14명, 중소기업 23개인데 네. 물론 뭐 4대 그룹은 갑니다만은 좀 더 네. 그 기업을 좀 많이 좀 했으면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게 기업입니다. 네, 기업 네. 유치한 거로 트위터에 막 날리고 하는데 지난번 해에 저는
우리가 대미 수입이 한 500억 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 아메리카 펀드 같은 거를 우리가 한 200억 불 정도 이렇게 펀드도 한번 구성할 수가 있고 네, 네. 뭐 손정이나 마윈 같은 사람도 예. 그 트럼프 만나고 약속하고 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좋아했죠. 예. 우리 괜찮은 기업인들도 가서 네, 어차피 미국하고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네. 변칙에는 대미 투자 약속 같은 거 그렇죠. 하면서 좀 어차피 이렇게, 예. 투자할 건데 네네. 가서 좀 풍선을 좀 포장을 거하게 좀 네. 한 보따리 좀 내놓지 북핵 얘기만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선물을 냈으면 좋겠고 또 변칙에는 변칙으로 해야 된다. 네.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책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 보니까 신음류라는 사무라이 기술이 있대. 신음류. 네. 그게 16세기 유행하던 검술인데 뭐냐면 상대방이 눈을 깜빡이면 똑같이 깜빡이고 네. 상대방이 오른팔을 내밀면 똑같이 오른팔 내밀고 네. 머리를 흔들면 똑같이 머리를 흔들어서 그 상대방이 완전히 그냥 쟤를 자기랑 똑같이 그림자처럼 따라서 하니까 네. 굉장히 당황시키게 한 순간에 칼로 찔러서 이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변칙에는 변칙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너무 고지식하게 네.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말고 네. 우선 치고 나가는 것도 좀 많이 좀 연습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에 네. 보면 거기에 이제 그걸 읽어보면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한다는 걸 너무 잘 기술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걸 뭐 다 연구를 하실 걸로 믿고요. 우리가 이제 그건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사드 문제가 뭐 주요 의제가 될 거라는 건 뭐 다 예측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런 사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얘기되는 게 원래 박근혜 정부에서 올해 말까지 자 사드 한 기 배치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는데 어떻게든지 모르게 갑자기 빨라졌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떤 것이 이제 진실이냐,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조금 난감한 의제가 되지 않겠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 의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잠깐 이 언급하셨습니다만.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네. 하여튼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섭섭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2개 배치했는 줄 알았는데 4개가 더 왔더라. 1개 배치하기로 약속해놓고 5개를 더 데리고 왔더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 있는 국방부조차 네. 묵묵부답입니다. 국방부가 왜 묵묵부답하겠습니까? 곤란하니까 묵묵부답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 맞겠죠. 맞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과연 이렇게 공개를 하고 공공연하게 해야 되느냐. 당시 전 정부와 국방부가 그리고 미국과 이런 식의 어떤 합의를 하고 또 일을 진행한 것은 그 시기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당히 전 정권 말기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아주 그냥 자주 했어요. 근데 네. 그런 것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하고 또한 국민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을 믿자 일단 그들이 과연 국민을 속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전 정부와 미국 모두 다 비도덕적인 것처럼 국민에게 비치어지고 네. 그리고 이런 국방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과 다 아예 다 천하에 그냥 다 공개하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인가 보다라고 네. 생각하게 하는 그렇게 오해를 하게 하는 예. 것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생각됩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드 합의 공개한 게 뭐 또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정치권 반응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패널 분들 얘기 계속 듣기 전에 정치권 반응 한번 좀 들어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안보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극도로 민감한 안보 문제인 사드 배치 현황을 이처럼 외국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부적절한 일입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나도 모르는 어떤 이유로라고 하면서 마치 한미 간에
어떤 불법적 모의를 해온 것 같은 뉘앙스마저 풍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하든 사드 배치 연내 배치를 서둘러 온 미국의 길을 꺾고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보면 예. 마치 미국이 처음 약속한 걸 어기고 일방적으로 행동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국방부 아마 성명이 나온 것 같은데 예. 우리는 투명하게 진행했다. 이런.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 왜 이렇게 불필요한 각을 세우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트럼프랑 한번 맞짱 뜨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차명진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비판적인 거고요. 근데 여권에서는 이게 외교안보 문제를 정쟁에서 삼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문재인 정부가 네. 들어서면서 제일 처음 국민과 약속한 것은 모든 걸 소통하겠다예요. 물론 네.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을 공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예. 이건 계속 뭐 연초부터 나오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는 과정들이 몇 개 있어요. 지난해 7월에 사드 배치가 전격 결정될 때 이 박근혜 정부는 3노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드 배치한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 주장하던 당시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놀랐고 그날 아침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모 백화점에 바지 수선을 하러 갔었다. 네. 이 발표를 할 때 왜 외교부 장관은 그 자리에 없었나? 발표를 몰랐나? 의혹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드 배치도 이 올해 들어와서 심야에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미군이 뭐라고 공개했냐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 사드 배치가 대선 전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대선 전에 배치가 됐어요. 2기가.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보다 보니까 보고가 누락됐다. 그래서 충격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 뭐 해명하고 정책실장 1명 네네.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조금 쭉 초점을 맞춰주시면. 흘러가서 예. 지금 사드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 저는 이것은 이번 정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네. 뭐냐면 국내의 민주적인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다. 네. 전 정부에서 특히 권한 대행 체제에서 꼬인 게 뭔가 있다. 이걸 좀 우리가 풀고 있는 과정이니 한미 관계 아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한국 내 절차 인정하고 우리는 존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거예요. 한미 관계가 불편하다. 한미 관계가 문제 있다. 한미 외교 당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얘기가 끝났습니다. 네. 뭐가 문제입니까? 절차의 수상한 점을 밝히는 게 문제죠. 국내에서. 네. 윤영걸 대표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뭐 한미 관계 물론 뭐 오해가 생길 수 예, 있는 발언인지. 저는 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기자 회견을 하면서 네. 우리가 절차적인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 평가까지 영향 평가. 하는데 네. 그 배경이 이제 설명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원래 그 1기, 올해 1기, 내년에 5기를 해서 1+5로 하기로 되는데 뭔지 모르는 이유로 네. 급하게 서둘러졌다 이런 건데 저는 그런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드라는 게 발사대 1기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6기가 한 세트잖아요. 한 대라는 그리고 거죠. 최소한 2기는 돼야지 1기 갖고 고장나면 1기는 수리하다가 언제 쏩니까? 네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 발사대를 보는 게 아니라 레이더를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사기는 하나 갖다 놓고 레이더 갖다 놓으면 중국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중국이 네. 아 그래 사드 그 레이더 때문에 중국 염탐하려고 갖다 놓은 거야. 이래서 오해받기가 쉬운데 왜 나는 그렇고 왜 모른다는 얘기를 지금이라도 김관진 외교안보 전임 실장하고 네. 한민구 국방부 장관 불러와가지고 자초지종을 좀 얘기해 하면 되는데 왜 아직까지 모르겠다고 하는지 지난달 5월 말에도 그랬잖아요. 네네. 사드 4기 추가 반입 환경평가도 안 하고 오는 이유를 모르겠다. 네. 그 얘기하니까 엉뚱한 국방부 그 3스타만 목 날라갔잖아요. 네네. 목 날라갔다는 말에는 방송에서는 뭐 하여튼 뭐 잘렸다고 해야 됐습니까? 하여튼 아직 퇴직은 안 했어요. 네네. 전역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애꿎은 사람은 왜 그러냔 말이에요. 당사자들 청와대를 불러와가지고 자초지종을 대라. 네. 그래서 확실히 알아보고 한다면 해야지. 왜 몰라요? 를 하냔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불안한 거예요. 네. 지금 정권이 인수된 지가 40일이 됐는데 아직도 배경을 자꾸 모른다고 하시면 네. 그러면 나라를 누가 지키냔 말이에요. 네. 그건 불안하단 말이죠. 네. 어쨌든 뭐 그 전체적인 본질을 떠나서 그야말로 뭐 조용히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된 건지 알아볼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외신과 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었다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이지수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글쎄요, 두 주권 국가의 국익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것은 뭐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상황이고요. 대한민국도 주권 국가고 미국도 주권 국가입니다.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고 정치력입니다. 그런데 자꾸 차이가 날 때마다 언론에서 마치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은 하나여야 된다, 한 목소리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그 차 의원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미국에 대해서 뭐 푸들강아지라는 표현도 하셨고, 약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힘의 강함을 갖다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너무나 저기 잠깐만요. 이 문제 아까 그런데 얘기가 드셨으니까 요 사드 배치 문제가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일본의 뭐 언론이 이렇게 이제 늦춰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하면서 상당히 또 분란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같은 보도에서 어떤 거를 주목하셔야 되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드 배치를 계속해서 검토를 하다가 당분간 안 하는 거로 결정을 하고 새로운 이지스 어슈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가겠다. 왜? 비용과 효율 면에서 그 부분이 더 효과가 있다라는 지금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더 좋은 경우를 갖다가 저울질을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과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 회담을 갖기 전에 이전에 있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레버리지, 그러니까 좀 힘에 협상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너무 언론에서 지나치게 차이가 많다. 한미 동맹이 근간부터 흔들린 게 아닌가.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어쨌건 이 문제에 둘러싸고서 정말 국내 여론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보신 것처럼 패널 분들께서도 의견이 많이 다르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상회담 어떻게 준비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 이 상황에 지금 북한 태권도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관련된 행사에 가셔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내년 평창 올림픽에서입니다. 관련 내용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한다면 인류화합과 세계평화 정진이라는 올림픽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던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장욱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이시죠? 질문. 장욱 의원님. 저기 총재하고 하십시오. 총재 먼저 하고 그다음에. 총재 하십시오. 아니, 나는 따라온 사람이니까. 그래도 10년 만에 다시 오셨는데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 보고 말씀드릴게요. 10년 전에 올 때는 태권도 시범단과 같이 오고 이번에 오는 거는 태권도 시범단하고는 따로 IOC 위원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위원님, 평창올림픽 단일팀 구성이랑 마식령 스키장 분산 개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많이 논의되고 한 거 아는데 이거 나는 공화국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 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가 있는 대표입니다. 국제올림픽 대표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의할 입장이 있지 못하고 뜻은 전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 평가하거나 논의할 위치에 있지 않다. 네,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단일팀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일단 했습니다. 그렇죠? 자, 남북 단일팀 구성이 가능할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물론 이제 그때까지는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어떤 제안이라든지 뭐 성사 여부가 남북 관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남북 화해를 위한 선한 의지 네. 상당히 높이 사야 하는데 그 국제 정치학자 라인홀드 리버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는 도덕성이 작용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는 국가를 단위로하는 관계에는 네. 국제 관계는 도덕성이 작용하지 않는다. 네. 오직 국가의 이해만이 작용할 뿐이다. 이익이 뭐 문제다 아니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현재 북한은 뭐가 제일 관심이겠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압박. 여기서부터 헤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뭐 풀어준다면 자기들이 뭐든지 다 할 거고 그것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안 할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차원에서 절대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남북 관계, 특히 남북 관계에서도 어떤 평화적인 이 정치 교류, 인간 교류조차도 그들의 어떤 국제 관계에서 자신들의 어떤 이런 그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할 뿐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땐 이들에게 그 이런 국제적 압박에다 어떤 그 단서도 없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스포츠 교류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네, 갖고 있는 네. 또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들은 그렇게 쉽게 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의 남북 관계가 아니라 현재의 북미 관계를 놓고 볼 때 네.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서 저렇게 그 뭐 우리나라와의 응원단을 관계에서, 보내고 예. 민영 응원단을 보내고 네. 뭐 어떤 체육 교류를 하고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비관적인 전망이신데 이재수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 단일팀 구성 제안과 또 우리나라의 앞으로 이 남북 관계 미칠 영향 같은 거에 대해서요? 글쎄요, 지난 9년간 보수 정권이 다스리면서 지금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상당히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거의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느 정도 수준 높은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매개체, 그러니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예전에도 왜 닉슨과 모택동이 핑퐁 외교라는 걸 갖고 주궤장막을 뚫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분야, 경제협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는 달리 어떤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세계 외교 관계에서 상당히 그 교착 상태를 풀어나가는 좋은 기회로 삼은 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대북 기조를 발표를 한 상황에서 네. 대화라고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스포츠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문제는 지금 그러면은 평창올림픽 때 단일팀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앞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IOC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정신을 항상 존중해 왔기 때문에 네. 그것이 남북 간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설득만 된다면은 지금 뭐 논의되고 있는 많은 장애들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또 과거에 보면은 남북 단일팀 내지는 남북 응원단 교류들이 남북 화해 모드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던 또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요번 이제 그 스포츠 교류 이런 것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기대해야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우리 윤영걸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까 차 의원님이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네. 저도 뭐 비관적이긴 하죠. 네. 근데 인간 세상은 비관만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비관을 하더라도 물속에 빠지더라도 네. 지푸라기도 하나 잡고 네. 구명보트라도 찾으려고 해야지 남북 관계를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지난 보수 정권에 북한 제재한다고 대화를 안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또 온 측면도 있거든요. 네. 물론 옛날에 햇볕 정책도 과실이 있었지만 제재만 하다가는 남는 게 없으니까 네. 뭐래도 조금 응하지 않아도 북한이 응하지 않아도 이렇게 오파를 계속 내면은 그래도 우리의 진정성이나 우리 선의를 좀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주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 스포츠는 또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네. 제재 대상이 아니라 그건 세계적으로 용통되는 네. 공통의 언어가 스포츠입니다. 네. 그래서 스포츠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 잡은 것 같고 지금 통일부에서도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게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하겠다 네. 또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10월 4일이 14
그 남북 정상회담 10주년이에요. 노무현 정부 최고의 지적이 14 그 선언 아닙니까? 네네. 그 10주년이 됐는데 우리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뭔가는 좀 내놔야겠다. 예, 그래서 예. 이번에 IOC 위원장도 오는데 토마스 바크인가요? 그 사람들 계기로 해서 네. 우리가 조그마한 물꼬라도 네네. 조그마한 실마리라도 그거를 하나 연결해서 실 하나하나가 모여서 밧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대화나 통일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멈출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어쨌든 뭐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려는 뭐 정말 표현대로 하시면 이제 지푸라기라도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네, 어떻게 같은 보십니까? 생각입니다. 통 큰 네. 제안은 항상 손해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북한이 옹졸을 한 거죠. 북한 상황이 안 좋은 것이고.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우리 드레스덴 선언 같은 거 예. 독일에서 북한은 비판을 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열려 있다. 당신들 개방해야 한다. 또는 지금 당장 우리 정부는요. 어차피 협상이 못 났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이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 정부 기조도 여건이 조성됐을 시 대화예요. 네. 무조건 대화가 아니라는 걸 이제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는 민간 외교니까 민간 교류 차원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아까 핑퐁 외교 예로 들면서요. 어제 이 발언을 할 때 네. 결국은 스포츠의 힘을 믿는다. 이 통 큰 제안을 계속하고 북한이 우리가 10개 던져서 뭐 하나 받을까 말까 해도 네. 던지는 게 나쁘지 않다. 네. 다만 이제 북한의 여건과 사정에 따라서 7개월 후 정도 되죠. 평창올림픽에 그렇습니다. 네. 단일팀 구성은 저도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봐요. 하지만 제안을 해두고 네. 내년 평창 때 안 되면 그다음에 도쿄올림픽 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어쨌든 뭔가 선제한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남북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숙명적으로 네. 기다려야 되는 상황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 좋은 제안 저는 좋게 설사 봅니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네, 뭐 할 수 제안하는 없죠. 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꼭 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 표정입니다. 예, 한 사람이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드레스덴 제안을 최순실이 제안했다고 한참 이 파일에서 나와 비판하더니 있죠. 비판하더니 오늘 또 사실이 드레스덴 아니라고 제안 이렇게. 좋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또 네. 저 만감이 교차하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해요. 뭐 이렇게 그 북한과 평화적으로 가려고 하고 현재의 이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것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네. 그것이 다 모든 게 때가 있어요. 네. 네. 예컨대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 제안들 이거 쓸데없는 거 아니었다고 봐요. 네. 그러나 그 시기에는 그것이 맞았으나 그 다음에는 그것이 안 되면서 압박하는 시기로 온 거고 지금은 아직 압박하는 시기가 네, 네. 끝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압박하는 말씀이시고. 시기에 그냥 평화 제안하면은 다 헝클어진다. 제가 볼 때는 이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목표가 있더라도 시기가 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근데 마침 오늘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67주년입니다. 뭐 아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 들어봤습니다만 뭔가 또 좀 뭔가 감성적인 호소를 또 한번 하신 게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흥남 철수 작전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한국의 전후 세대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덕분에 흥남에서 피난온 피난민의 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유엔군 참전용사 여러분께 기쁨과 보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피난민의 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우리 당시 찍은 미군 참전용사가 찍은 희귀한 칼라 사진입니다. 한번 좀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남북 관계를 좀 풀어가려는 의지가 좀 강한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말씀.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예. 흥남 철수 작전이 인류사에 저 드문 아주 휴먼 스토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네. 흥남 철수할 때 선장하고 선원 50명 탄 화물선에서 예. 피난민들 14,000명을 싣기 위해서 예. 있던 군용 물자하고 그걸 다 버리고 버렸다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포탄을 피해가지고 거제도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배 안에서 태어난 생명이 5명입니다.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 바로 위에 사람도 거기서 태어났고 만약에 그 피난이 안 왔다면은 예. 문 대통령도 태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날 때 굉장히 제가 보는 감동적인
이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많이 활용해서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뿌듯하고 우리도 얼마나 이건 고마운 겁니까? 그래서 그때 선장했던 마리너스 수사라는 분이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수도원에서 그 47년간 기도만 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신 그 기적의 그에서 영화도 상영되고 책도 나오고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한미 간에 이번에 우호를 상징하는 이런 거로 해서 좀 많이 좀 활용이 돼서 미국인도 알고 우리도 감사한 마음을 알고 한미 간에 이해 증진에 많이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예, 저 뭐 화면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 당시에 방문할 때 저희 당시 그 빅토리호 선원 초청해서 만난다는 얘기죠. 참 대단한 그런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가 될 수 있겠고, 저런 것들이 어떤 한미 관계를 좀 풀어나갈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뭔가 감정선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수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도 사실은 외신과의 회담을 할 때마다 저 이야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저 이야기를 하시는 배경에는 많은 분들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이라고 하는 우리 동맹에 대한 개인적인 고마움까지도 가질 수밖에 없다. 필명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늘 흥남철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당시 6.25 지금 이제 6.25 이제 그 기념일인데요. 그 당시에 미국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워싱턴을 가기 전에 특히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그 이제 빅토리아호의 선원과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는 이만큼 한미 동맹은 정말 혈맹이다. 그야말로 나의 목숨의 근원이었고 한미 동맹에는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북한 핵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전진된 모습을 보였을 때 평화가 구축되고 이런 메시지가 아마 연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명진 의원은 저런 내용을 저희 아버님도 평안남도 강서 출신으로 1.4.5 때 월남 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의 아버님과는 저희 아버님은 다른 얘기를 주로 하셨어요. 어떻게요? 북한 치하에서 3년 동안 본인이 겪었던 고통, 공산 치하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저한테 상당히 깊게 각인했어요. 제가 그 젊었을 때 그 운동권 출신인데 저한테 맨날 얘기를 하신 게 너 빨갱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 피난민들도 사실은 북한 체제를 피해서 저렇게 나온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 또 그다음에 현재 북한에 우리 아버님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요독 수용소에 가서 고난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북한 치하가 실제 얼마나 현재도 고통스러울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또 그 얘기도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님은 안 하시네요. 그래서 좀 저하고 핀트가 다른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로 하시는 얘기들이 미국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얘기는 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현재 북한은 왜 북한 주민들을 저렇게 어렵게 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핵 위협을 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들 6.25 전쟁은 왜 발발했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있겠죠. 저런 이제 한꺼번에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저기 차 의원님하고 저 공통점이 많아요. 저희 그렇습니까? 저기 북에도 평양에서 내려와서 오늘 고백하는 자리가 전쟁 전에 월남을 하셔서 전쟁이 터지자 전쟁이 터지면 가장 안전한 곳은 군대다. 자원 입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소위를 달고 단기 교육을 받고 소위가 됐는데 고지전에 나가셨어요. 가장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간 곳입니다. 영화도 있지만 거기서 다리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이 돼서 이제 대위 전역을 하셨는데 차 의원님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하셨어요. 이 남북한 체제에서는 여긴 자유가 있고 거긴 자유가 없다.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반드시 평화 통일이 돼서 고향에 가고 싶다. 고향에 못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꼭 통일이 되면 아버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을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그 길을 이제 밟아가야 되는 거지. 그 무섭다 그러고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도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반드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기반은 한미 동맹이고 이것은 뭐 오늘 우리가 확실히 6.25 67주년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 당시에 활약했던 그 이른바 지게부대라는 거죠. 저렇게 한국적인 정말
한국에만 있는 저런 지게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저게 이번에 굉장히 예. 화제가 됐는데 그렇죠, 아까 컬러 사진, 미군들 컬러 사진도 최초 공개입니다. 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지금 저 장면 지게 부대는 우리나라가 70%가 산악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도로가 포장돼 있지만 저 때는 포장도로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산악지대 미군들의 물자와 장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예. 적어도 수십만 명이 동원돼서 예. 30만 지게로 명의 지게 지고 부대가 있었다는 함께 거죠. 움직였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것을 오히려 우리는 잊고 있는 역사였는데 그러니까요. 당시에 참전했던 미군 베테랑들이 네. 저때 지게 부대를 회상하고 있어요. 우리도 네,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꼭 기억하고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 그런 분들이죠. 저분들이 저렇게 지게로 탄약을 지고 탄약 날랐기 때문에 전쟁이 가능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저분들에게도 정말 감사의 표시를 하고요.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뭡니까 후보라고 좀 해야 됩니까? 전 지사, 전 전 후보지만 후보. 하여튼 그렇죠. 지금 다시 후보죠. 네. 지금 또 당대표 우울한 후보입니다. 6.25라고 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관련된 얘기 잠깐 보시고 돌아오시죠. 홍준표는 정말 왜 당대표에 나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토론회를 회피하려는 것은 적당한 시간 끌기를 통해 본인이 대통령 선거 때 쌓은 인지도를 가지고 당대표에 무임승차하려는 정치적 야욕에 불과하다. 만약 홍준표 후보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홍준표 후보가 사퇴하든지 내가 사퇴하든지 사생 결단을 내릴 것이다. TV 토론에 좀 하자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글쎄. 이렇게 특별히 좀 TV 토론회를 하지 않는 이유나 이런 건 따로 있으신 건가요? 글쎄. 그럼 앞으로 선거 전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TV 토론 없다고 하셨으니까. 글쎄. 저는 홍준표 씨의 그 정치적 성장판은 한 2004년, 5년 때 닥쳤다고 봐요. 네. 그때 이제 국적법이랄지 아파트 방법 발의할 때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적 순수했다고 봅니다. 아,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 중앙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변방 컴플렉스, 변방 열등감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해지면서 정치적 성장판은 닥치고 막말의 성장판만 열린 것이 아닌가. 자, 이제 앞에 얘기는 이제 원유철 의원 얘기는 이제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한 얘기고요. 뒤에 이제 민병도 의원이 한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홍준표 의원의 이른바 이제 뭐 막말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6.25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사파 세상이 됐지만 깨어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울한 6.25다. 이런 얘기 하니까. 또 하태경 의원이 이건 한물간 빨갱이 장사다. 26년의 수법이다 하면서 또 비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만 좀 포커스 맞추신다면 참명진 의원께서는.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신 건 일종의 고문. 딴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윤 대표 먼저 말씀하시고. 뭐 우울하다. 네, 홍준표 후보가 우울하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되는 말은 맞고 우울하다는 말도 맞죠.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6.25 때 그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이 저희도 뭐 아버지가 지금 국립묘지에 계십니다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굉장히 고백해야 됩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6.25 날만 되면 그 3년간 동료들이 그 죽어나간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고지 전투한 데 가서 나 얘들 다 잊으란다 하면서 울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모든 국민이 우울하고 그 트라우마가 있는 6.25인데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주사파를 붙이냐 이거죠. 물론 뭐 우리가 뭐 빨갱이 몰아내야 되고 하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40일 된 정부잖아요. 그리고 지지율 그래도 41%, 1342만 표를 받았는데 주사파가 뭡니까? 김일성을 유일사상을 신봉하는 빨갱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건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런 세력을 몰아내고 하는 건 좋지만 지금 주사파의 세상이라고 좀 몰아내는 거는 그거는 내가 보기엔 이제 새 정부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물론 뭐 우리가 대북에 대해서 공고한 안보의식을 갖고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은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 홍준표 후보가 저렇게 되면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걱정이고 또 하나는
바른정당과의 관계 이런 것도 이제 흡수 합병하고 해야 되는데 예. 새로운 발을 못 디드니까 그래서 성장판이 닫혔다고 네. 민병도 의원이 얘기한 것도 그런 면에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니, 바른정당을 흡수합병해야 한다. 그 말씀은 이제 바른정당 측에서 보면 좋지는 않은 건데. 그렇겠죠. 뭐 M&A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네, 네. 이준수 변호사도 혹시 뭐 부모님 때에서 6.25 관련 얘기 있으면 고백하시고 오늘.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아버님이 평안남도 출신이시고요. 네. 아직까지도 생존해 계시고 네. 항상 고향을 가고 싶어 하시는 것 똑같은 알겠습니다. 마음입니다. 끝나고 한번 만나야겠습니다. 네. 지금 홍준표 전 지사의 이 주사파 발언, 종북 발언 이것은 심심하면 튀어나오는 이제는 뭐랄까 고장난 레코드판 같은 식으로밖에 국민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네네. 이제는 이것이 뭐 새로운 것도 없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봐야 스스로의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고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발전에 어떤 공헌하지도 않는다라고 보기 네네. 때문에요.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 이런 식의 종북 딱지는 좀 자제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어떻게 고문이랑 씨가 하지 말까요? 어떻게 다른 분한테 했을까요?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얘기했던 정치 현실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좀 이상주의적이고 예.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동족으로서의 어떤 그 인간적 연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꽤 있고 그러한 생각이 아마 대북 관계 언행에 네.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그것을 북한과 친하거나 북한을 추정하는 종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예, 예. 그 부분까지는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오늘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드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